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보험 상품은 계약 기간에 중도 해지를 하면 대부분은 손해를 보는데 최근에 보험을 해지하는 가입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우선 보험이라도 해지해서 목돈을 끌어다 쓰자는 가입자들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3% 올랐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그 상승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는 한데 전 세계적으로도 물가 상승폭은 조금씩 둔화되고 있습니다만 유럽의 식품 가격은 유독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고기, 빵, 우유 같은 생필품, 식품의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사람들이 먹는 걸 줄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나라 안팎의 소식을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6월 5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MBC의 양효걸 기자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양효걸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최근에 보험 깨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는 건데 이게 경기 한참 나빠지고 나면 가끔씩 그렇게 이런 뉴스 나와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1년간 이제 통계를 내본 건데요. 이 생명보험 계약을 깬 금액이 모두 52조 원어치나 됐습니다. 이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이 생명보험 해지 환급금이 52조 원에 효력상실 환급금이 1조 6천억 원까지 더하면 모두 53조 원어치의 보험이 해약이 된 거고요. 여기서 등장하는 효력상실 환급금이라는 거는 이 보험금을 제때 내지 못해서 보험의 효력이 상실되면 그때까지 부은 보험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거든요. 보험료를 못 내서 네, 맞습니다. 이때 이렇게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계약이 깨지고 그래서 일부 돌려준 금액도 1조 원이 넘었다라는 게 이제 특징적입니다. 52조 원은 그냥 본인이 스스로 깬 거고, 네, 맞습니다. 1조 원은 보험료 못 내서 연체되다가 그냥 깨진 거고. 네, 맞습니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에 해지가 굉장히 몰렸거든요. 그래서 1%대를 오가던 해지율이 3%대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해지 금액도 작년 2분기에는 한 10조 원이 안 됐었는데 분기당 지난해 4분기에는 이 금액이 거의 2배로 뛰어서 20조 원에 달했습니다. 보험을 깨는 이유는 사실은 뭐 깰 때 다 물어보거나 뭐 그렇게 취조하는 게 아니라서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들 보고 있어요? 일단 다양하게 이제 볼 수 있는데 보험업계에서는 사실 총 3가지로 이 보험 해지의 이유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경기가 좋지 않아서 소비자가 보험 계약을 유지할 능력이 안 될 때 해지를 하게 되는데 이걸 긴급 자금 가설이라고 부르고요. 보험료 낼 돈도 없다. 네,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당장 혜택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험부터 손을 댄다는 거죠. 아니면 당장 형편이 어려운 건 아닌데 이 금리가 올라서 보험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다른 곳에 넣어놓는 게 훨씬 유리하겠다 할 때 이제 보험을 해약하는데 이걸 이자율 가설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물가 상승은 가파르게 일어나는데 보험금 액수는 정해져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보험금 타도 얼마 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해지하는 인플레이션 가설이 이렇게 3가지로 좀 나눠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거 보험료 계속 넣어봐야 나중에는 돈 얼마 안 될 거야. 네, 실질 가치가 얼마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 해지가 늘어난 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급전 필요해서 맞습니다. 아니면 딴 곳에 넣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해서 일단은 2가지가 좀 걸쳐 있는데요. 분석 결과를 보면은 지난해 4분기에 급격하게 늘어났던 보험계약 해지는 연령대별로 조금 다릅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생명보험을 해지하면서 목돈이 필요했던 게 가장 주요한 원인이었거든요. 당연히 이제 목돈이다 보니까 보장성 보험보다는 저축성 보험이 이 유형에 해당이 되고요. 이 목돈이 필요한 건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겼거나 아니면 급하게 생계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 경우는 우선 지난해 말부터 가파르게 예금 금리가 오르면서 이쪽으로 자금이 이동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연령대를 보면 좀 다른데요. 생계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고정 수입이 적어져서 생명보험을 깨는 경우도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축성 보험보다는 보장성 보험에 가까운 보험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지난해 12월부터 보험료를 내기 어려워서 이런 보험을 해지하는 게 늘었다는 분석이고요. 이들 중에 10% 가까이는 연체 비율이 매우 높다. 그러면 이 최근에 가라앉는 경기가 보험계약 해지에 상당히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나이 드신 분은 목돈 필요해서. 네, 맞습니다.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은 매달 보험료 낼 자신이 없어져서. 이게 양극화도 조금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험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다 유지만 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네. 뭐 유지하겠지 뭐 내가 이 돈 못 내겠어라고 처음에 가입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네. 이게 살다 보면 어쩌 이런 일이 다 생기는지 다달이 나가는 돈이 아.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간에 깨게 되고 맞습니다. 사실 중간에 깨는 걸로 보험회사랑 뭐 이렇게 나눠 먹는 그런 결국은 그런 구조라서 예. 야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도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분들이 보험 가입했다가 손해는 더 큰. 네. 결과적으로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도 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험을 해지하기 전에 좀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볼 걸 권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 보험 해지하고 받는 해약 환급금이 사실 사업비 등을 다 이제 빼고 돌려주기 때문에 예. 사실 낸 보험료보다 이제 적은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돈이 필요할 때는 이 순수 보장성 보험만은 제외하고는 보험 계약 대출을 좀 알아보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그다음에 보험 계약 대출은 신용등급 조회를 하지 않고요. 네. 이 대출 심사가 없고 중간에 갚아도 중도 상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이걸 먼저 고려를 하라는 거고. 보험회사에다 혹시 내가 지금까지 부은 보험료 가지고 돈 빌려줄 수 있냐? 네, 맞습니다. 이걸 먼저 물어보자는 말이죠. 이 70에서 95%까지는 대출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근데 물론 이자는 내야 되기 때문에 이자율은 다른 금융기관 대출하고 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예. 이 대출 받는 돈이 해지하고 돌려받는 돈보다 커지면 계약이 해지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유니버설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의무 납입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만 좀 채웠다라고 하면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도 인출은 자기 돈 찾아가는 거라서 대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 이게 훨씬 편한 거고 유니버셜이 아니더라도 자동 대출 납입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대부분 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보험료 못 내면 일정 기간 자동으로 대출이 발생해서 보험료를 내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험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고요. 예. 또 한 가지 정말 보험료 내기가 어렵다 이러면 계약 중간에 보장 금액을 줄이는 형태로 보험료를 다 냈다고 보고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사망 보험금이 5천만 원이었는데 이거는 나는 만약에 일 생기면 3천만 원만 받겠다 이렇게 줄이고 네. 다달이 내는 보험료를 줄이거나 아니면 없애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알아둬야 될 점이 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예. 만약에 아직 해지 환급금을 받고 정산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3년 이내에 보험 계약을 다시 살려달라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심사 절차를 거치긴 하는데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깨겠습니다라고 해서 깬 거는 어쩔 수 없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보험료를 매달 내는 걸 못 내서 깨진 거는 네, 그건 3년 안에 가서 다시 살려줘라. 네. 밀린 보험료 내겠다라고 하면 해준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심사 절차를 거치긴 하지만 물론 해지 기간 동안 보장은 못 받습니다. 근데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대체로만 한 8, 90% 돈은 빌려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깨는 건 네, 마지막 10%, 20%도 아쉬운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고 맞습니다. 매달 또 내야 되는 보험인데 아유 그냥 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셨을 텐데 네, 전반적으로 경기 안 좋다는 뜻이겠어요. 맞습니다. 보험회사는 뭐 좀 이 상황을 즐겨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반응을 지금은 해야 이제 되겠습니까? 이 계약 해지 건수가 늘면 그만큼 신규 계약을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근데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그게 쉽지 않은 거고요. 이 최근 수치를 보면 이제 보험사가 내준 대출에서도 연체가 1년 새 2배 가까이 늘면서 5천억 원에 육박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보험사가 이제 대출이 본업은 아니지만 되게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보험 계약 해지가 늘어난 거를 이제 경기 상황만 탓하지 말고 보험사도 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 계약 대출을 할 때 이자율을 좀 낮춰준다든지 예. 아니면 상품의 좀 매력도를 높여야 된다는 거고요. 실제 이제 경제 상황보다 보험 상품의 만족도가 계약 해지에 더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로 이 상품 만족도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 보장성 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이 중저소득층에는 사회 안전망하고도 또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장성 보험 해지 같은 경우에는 금융당국도 이 해지를 낮추는 방안을 좀 내놔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가입할 때 신중하게 혹은 과장 광고에 의해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또 그것도 어떻게 살다 보면 또 정신 차리고 보면 갑자기 나는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보험이 많지. 불현듯 뭐 이런. 또 불안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얘기 좀 해보죠. 네. 우리나라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네. 매달 궁금한데 작년 5월 대비 3.3% 오른 것으로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오름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물가가 고점이었던 게 작년 7월인데 당시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6.3%였으니까
그때랑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온 거죠. 한국은행은 국제 유가가 내리고 있는 게 가장 영향이 크고 유가가 그리고 연초에 외부 활동이 좀 재개가 되면서 외식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 최근에는 외식비가 오름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 예. 그리고 농축수산물 가격도 작년 5월보다 내려서 오름폭이 둔화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한국은행이 목표로 잡고 있는 물가 상승률이 2%대 진입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저런 이유로 작년 5월 대비 3.3% 올랐으니까 이제 목표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예전보다는 좀 높아지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 물가 오름폭이 둔화되고 있는 건 기저 효과도 있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는 건 작년 대비 같은 상품의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느냐라는 예. 걸 보는 거라서 네. 작년 4월부터 7월, 8월까지 물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당시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좀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높았기 때문에 지금이 좀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도 올해 중반에는 2%대로 물가가 떨어질 거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올해 중반이면 6월달, 7월달 이렇게. 그렇습니다. 6, 7, 8월 정도. 그러니까 작년 중반에 특히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 중반 물가는 상승폭이 둔화될 거라는 거고요. 예. 다만 하반기로 가면 다시 3%로 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도 이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게다가 지금 국제 유가가 작년보다 떨어져서 물가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데 이 유가라는 건 언제든지 오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다시 물가 상승률은 많이 오르게 될 거고 그래서 연내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 겁니다. 뭐 금리가 길게 보면 아주 높은 것도 아니니까 네. 좀 유지하고 가는 것도 괜찮은데 이 정도 금리에도 사람들이 다 못 견디고 네, 힘들죠. 보험 깨고 이제 네. 그러고 있으니까 가계대출이 많기는 많기 때문에 또 그거 이자 내려고 하면 돈 좀 잘 버는 분들도 그 이자 내고 나면 주머니에 돈이 이렇게 없네. 그렇죠. 하다 보면 소비 줄이게 되고. 그렇죠. 그럼 그렇게 경기 침체가 되면 오죠. 그렇죠. 그분들이 소비하는 것으로 먹고 사는 국민들이 또 많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은행 이자 못 내고 보험 깨야 되고 그래서 이게 참 어디서 이게 물꼬를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다른 나라도 다행히 상황은 좀 비슷한 게 우리의 유일한 위안인데 네. 유럽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면서요, 여전히? 특히 식료품 가격이 많이 오르는데요. 유럽연합의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4월 기준 8%가 조금 넘는데 네. 4월에 식품 물가만 따로 떼서 보면 1년 전보다 16% 넘게 뛰었어요. 1년 사이에? 네. 설탕 가격 같은 경우는 뭐 작년보다 50% 넘게 올라서 가장 많이 뛰었고요. 예. 치즈, 우유, 달걀 이런 가격은 모두 2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작년 말부터 그래도 오름폭이 좀 둔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네. 유럽은 유독 식품 물가만 무지막지하게 뛰고 있는 겁니다. 특히 나라별로 보면 유럽에서 식품 물가가 가장 많이 오른 것이 헝가리인데요. 예. 여기는 4월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38% 올랐고요. 와. 계란, 빵, 버터, 치즈 가격은 1년 전보다 50에서 60% 뛰었습니다. 그 보도 나온 걸 보니까 감자값이 급등하는 바람에 레스토랑 메뉴에서 아예 그냥 감자튀김이 사라졌고요. 빵집들 같은 경우는 케이크에 버터 넣는 대신에 지금 올리브 오일을 사용할 정도라고 합니다. 버터가 부족해서? 네. 그리고 이탈리아에선 피자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많이 올랐는데 예. 블룸버그가 만든 피자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피자의 4가지 기본 재료가 밀가루, 토마토, 모짜렐라 치즈, 올리브유인데 예. 요거의 가격이랑 피자 굽는데 전기를 얼마나 썼느냐 요걸 계산해 보는 거예요. 계산 결과 작년 대비 3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런 게 있군요. 우리나라는 요즘 물가가 어떤가 싶을 때 이제 김장 할 때 돈 얼마 드는지 그렇죠. 작년에 사인 비해서 가족 얼마나 네. 올랐는지 그거 가지고 따져 보는데 네. 이거는 피자 만들 때 이탈리아 그렇습니다. 원재료비 얼마나 드는지 그렇습니다. 이게 1년 새에 30%가 올랐다고요? 그렇죠. 1년 전 물가가 싸지도 않았을 텐데. 그렇습니다. 4월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네. 벌어지고 나서 한 2, 3개월 지난 후라서 네. 이때도 낮지는 않았을 텐데. 그때 농축산물 가격이 많이 뛰었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그거에 비해서 더 올랐다면 그렇죠. 야,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건데. 네. 근데 그런 내가 이럴 줄 알고 밀이나 이런 데 선물에 투자했지 하는 분들은 요즘 굉장히 재미없어 하세요. 그렇습니다. 국제 농산물 가격은 안 올랐어요. 네. 오히려 좀 떨어지는 추세긴 예. 하죠. 그런데 왜 유독 유럽의 식품 가격은 치솟냐 하는 게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답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현상은 하나인데 예.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왜 식품 가격은 폭등하느냐? 네. 나오는 해석들은 이렇습니다. 예. 작년에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관 밸브 잠그면서 유럽의 에너지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네. 에너지 가격은 식품을 생산하고 운송하고 저장하고 저장하는데 비용에 모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에너지 도매 가격은 최근에 좀 하락을 했지만 소매 가격이 떨어지는 데는 시차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높은 에너지 가격이 식품 가격을 끌어올린다는 해석이 있고요. 이거는 가공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밀 가격이 아니라 네. 빵 가격 이런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유럽도 요즘 미국만큼 일하는 사람보다 일자리가 더 많아요. 4월 실업률이 25년 만에 최저 수준이거든요. 그 얘기는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자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식품 회사들이 직원들 떠나지 않도록 임금을 올려주다 보니까 그 비용이 식품 가격으로 전가됐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유럽연합에서 이제 과일이랑 채소를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가 스페인인데 예. 봄에 심각한 가뭄이 들었고요. 4월 기온이 40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지금 이상 고온 현상까지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탈리아 농업지대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큰 홍수가 나는 바람에 4천만 그루의 과일 가구가 나무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채소 생산량이 과일이 줄었죠. 올랐다. 그리고 예. 유로존 국가가 아닌 헝가리, 아까 유럽에서 물가가 가장 많이 올랐다는 그 헝가리는 자국의 화폐 가치가 폭락하다 보니까 이게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식품 가격이 올라간 거고요. 식품 가격뿐만 아니라 이 나라는 모든 게 다 올라가고 있겠군요. 그럼.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 에너지 가격이라거나 노동력 문제라거나 자연재해 문제는 다른 나라들도 영향을 받고 있는 거라서 사실 이게 유독 유럽만 이렇게 식료품 가격이 오르는 걸 충분히 설명하는 건 힘들거든요. 그래서 또 그러게요. 지금 경제학계랑 정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논쟁이 붙은 게 뭐냐면 그리드 인플레이션 논쟁입니다. 그리드 인플레이션. 네. 그리드가 뭐예요? 우리말로 탐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탐욕에 의한 물가 상승 이 정도로 해석이 되겠네요. 그게 뭐예요? 유럽의 식품 기업들이 지금 이 상황을 기회로 여기고 폭리를 취하려고 가격을 더 올렸기 때문에 식품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다른 대기업들을 보면 장사가 잘 안 되는데 유독 예. 식품 대기업들을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익을 거두고 있다라는 게 그 주장의 근거인데 지난 1년간 유럽의 식량 가격이 오른 걸 보니까 원료, 뭐 에너지, 포장재료, 인건비 이것만 갖고는 설명이 안 된다. 이건 기업의 과도한 이윤 추구가 욕심 때문이다. 유럽의 식량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또 정반대의 주장도 당연히 나오죠. 어떤 경제학자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그냥 기업의 탐욕 때문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비행기의 추락 원인을 중력 탓으로 돌리는 거랑 같다. 그러니까 기업은 항상 욕심은 부린다는 거죠. 뭐 1년 365일 네. 기업이 욕심을 안 부릴 때는 없는데 네. 그 욕심이 작동을 못할 때도 있고 그렇죠. 작동을 할 때도 있을 뿐이지 네. 이번에는 특히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올랐다는 거는 좀 설명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근데 또 다른 욕심도 있어요. 기업은 폭리를 취하려는 욕심 못지않게 가격을 내려서라도 경쟁사를 압도하려는 욕심도 크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는 제품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반론의 근거입니다. 그러게요. 뭔가 이유를 찾고 싶을 텐데 네. 일단은 그 원인을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이런저런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논쟁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그러긴 겁니다. 할 거예요. 일단 동네 피자집은 직원 못 구해서 비싼 직원 쓴 바람에 올랐습니다. 할 수 있는데 네. 동네 피자집이 가격이 올라가면 슈퍼마켓에서 파는 가공식품도 좀 올려도 네. 뭐 피자 값도 올랐는데 뭐 이거 조금 올랐어도 이거 사다가 집에 가서 튀겨 먹자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점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유럽의 식료품 가격 급등원을 찾는 게 어렵다는 얘기인데 다만 이제 유럽에서는 기업들의 탐욕이 식료품 가격을 많이 올리고 있다는 쪽으로 여론이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 유럽 국가에서 식품 가격을 더 못 올리게 제한하는 일종의 가격 통제 정책을 시행 중이거나 또는 시행을 준비 중이거든요. 정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여론이잖아요. 여론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식료품 가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들이 가격 통제 카드를 꺼내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헝가리 같은 경우는 이미 밀가루나 설탕 같은 필수품 가격에는 상한선을 설정을 했고요. 이거 이상은 팔지 마라. 이 가격 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프랑스도 정부가 직접 나서서 주요 대형마트들한테 식품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만약에 어기면 그 기업에겐 세금을 별도로 매기겠다. 세무조사. 네, 지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유럽연합 평균보다 식품 인플레이션이 더 심한 영국에서도 가격 상한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또 생각해 보면 정부가 나서서 만약에 가격을 통제한다고 해서 식품 가격이 잡히면 다들 그렇게 했을 텐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울 때는 저놈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하나 정해놓고 그렇습니다. 정부가 거길 공격해주면 네, 당분간은 저렇게 해서 이제 문제 풀리겠구나라는 그렇죠. 국민들 마음을 케어하는 정책은 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땐 역효과가 나는 게 뭐냐면 대표적인 예가 헝가리거든요. 가격 예. 상한제가 시작이 되니까 마트에서 계란이랑 우유가 그냥 대부분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적정 이용이 보장도 안 되고 역마진 감소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팔질 아예 판매를 않는다는 거죠? 안 해버리는 겁니다. 아무도 계란을 못 사 먹으니까 계란값은 뭐 안정이 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 네. 걱정이네요. 예, 광고 잠깐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청취자 조우희 님이 요즘은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기준금리가 더 낮은데 이게 언뜻 생각하면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외국인 자금이 다들 빠져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는 이유가 혹시 뭔가요?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금리가 더 낮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탈출하지 않는 외국인 자금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자금 중에는 주식 투자하러 들어오는 자금도 있어서 그런 자금은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 환율이 오르냐 내리냐에 더 관심이 있지 금리에는 큰 관심은 없습니다. 그런데 채권에 투자하러 온 자금은 금리 영향이 좀 있는데요. 금리가 낮다고 다 빠져나가고 높다고 몰려오고 그러지 않는 이유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채권에 투자할 때 스왑 거래라고 하는 걸 꽤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일하러 오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먹고 잘 집이 필요하다고 다 집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일하는 기간 동안 집값이 내려가면 안 되니까 이런 외국인들은 전세를 사는 게 안전하죠. 나갈 때 전세금 그대로 받아 나가면 좋으니까. 그런데 채권 투자에도 이런 전세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자 받으려고 채권에 투자했다가 환율이 오르거나 내려서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채권에 투자할 때 우리나라 금융회사들한테 야, 내가 지금 1억 달러 갖고 미국에서 왔는데 이거 환전해서 1,300억 원을 만들어서 한국 채권에 투자할 거야. 그런데 내가 2년 후에 다시 미국으로 빠져나갈 때도 1,300억 원을 1억 달러로 바꾸고 싶어. 그러니까 누구 나랑 2년 동안 1억 달러랑 1,300억 원을 바꾸는 전세 계약 해줄 사람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나라에는 그 2년 동안 미국 채권에 투자하고 싶은 한국 투자자도 있거든요. 그러면 좋아, 1억 달러하고 1,300억 원을 2년 동안 전세로 서로 빌리고 빌려주자. 이렇게 스왑 거래를 합니다. 마치 미국에서 2년간 일하고 와야 되는 직장인이 있는데 마침 미국인이 나는 한국에서 2년간 일해야 된다라고 하면 잘됐다. 그럼 네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집하고 내가 살고 있는 서울 집하고 2년 동안 바꿔서 그냥 살자. 그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캘리포니아 집이 더 넓고 수영장도 있고 좋으니까 미국인은 야, 그래도 맞교환은 좀 어렵고 우리 집이 더 넓고 좋으니까 1년에 1,000만 원은 내라. 이제 그럴 수 있고 한국인이 그래 수영장도 있고 좋네. 그래서 오케이 하면 미국인은 우리나라로 오면서 1년에 1,000만 원의 부수입이 생기잖아요. 채권 시장의 스왑 거래에서도 미국 달러가 더 귀할 때는 미국 달러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아까 그 캘리포니아 집주인한테 웃돈 주듯이 프리미엄을 받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가 낮고 미국 금리가 높더라도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투자하면서 그런 수영장 프리미엄 같은 걸 받는 게 더 유리할 수가 있어서 우리나라 금리가 낮아도 빠져나가지 않고 거꾸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가 낮고 미국 금리가 높을 때도 외화 자금이 일시에 다 빠져나가지는 않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궁금하신 내용들 친절한 경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조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